네, 2부입니다. 지난주에 자살에 대한 논의도 입체적이었고 다 각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좀 곤란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곤란하군요. 참 어쨌든 모처럼 김사부님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오신 모습을 보니 아주 흐뭇합니다. 네. 네. 아니라고 그래. 네? 넌 겸손함이 없니? 아니라고. 아니 나는 평소에도 준비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려다가 반응을 알 것 같아서. 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이제는 그러면 2부에서는 종교를 근거로 한 좀 낙태 반대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종교계에서 기독교랑 카톨릭 둘 다 낙태에 대해서 절대 옹호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 자체에서 낙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히 나오는 건 없지만은 뭐 자살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생명을 이 기독교에서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고 이게 스스로의 어떤 가지고 있고 지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절대로 낙태에 대해서 찬성조차 할 수가 없죠.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더 반대죠. 네. 그렇죠? 불교 어떻게 얘기하는지 혹시 알아? 불교는 모르겠어요. 불교도 아니에요. 아, 불교도 아니에요? 불교도 반대예요. 근데 왠지 지금 법륜 스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낙태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죽였어요? 막 증문즉설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낙태하고서 죄책감이 있다. 뻔한 것 같아요. 이야기가. 뭐 병원에서 한 거잖아요. 본인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아, 그분 사투리 써요? 성상 사투리. 그래요? 그래. 나 지금 똑같은 거야 이거. 성대모사. 네. 네, 그럼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계에서는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네. 그 또 생명권과 연결을 시켜서 그러면은 피임과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이에요? 카톨릭은 피임도 일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아, 지금 정말? 현재도요? 자연 주기에 대한 피임법.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 피임 완전 반대했었죠. 아,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지금도 것도 안 반대하냐고요?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따 조사한 게 나오는데 그때는 완전 반대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튼 폴 베드햄이라는 교회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성경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며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생명은 오로지 생기가 코로 들어가서 남자 혹은 여자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에만 시작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동의하시나요?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 흙이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아니고 생겨 들어갔을 때 인간이니까 네.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다. 네. 근데 이거는 너무 그 창세기가 기록된 시대가 어쨌든 한참 먼 고대 근동 그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때 첫 사람을 만들었던 거랑 태아랑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연결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출애굽기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확한 기술이 있지만은 그 다음 장의 내용에서 어른의 죽음과 출산 이전 태아의 죽음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구약의 법은 아시리아법에서 발견되는 임신 여인을 때린 자는 태아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을 내놓는다. 라는 법과 비견할 만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성경에는 원래 어떤 해악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자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성경에 나오는 낙태와 관련이 있는 문장들은 그 문맥으로 볼 때 낙태를 결코 산모에게 해악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태아 자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태아에 대한 관심의 부재는 혼의 정사의 결과로 임신한 여자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에서 암시되어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면 여자와 태아가 모두 죽는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옛날에는 태아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도 생명 취급 안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장성한 성인이야말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그 전에 미완의 단계에 있었을 때 사실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그렇죠. 온전하게 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예전에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은 쟁점인 낙태 그 자체로 관심을 돌릴 때 그렇게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경 원리주의자들이 낙태에 대한 성경의 침묵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다소 난감하게 만든다. 이 침묵이 의미가 있는 것이든 아니든 낙태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견지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단순히 보면 성경은 낙태를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도 낙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는 없다. 저는 이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제 들이대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제 사람들 잘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낙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끌어당겨가지고 논리를 전개시키고 호소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요?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직접적인 언급과 명제가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흐름과 맥락을 봤을 때 생명에 대한 윤리학으로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낙태를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지. 낙태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그 생명 윤리에 들어가는 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확한 구절은 없지만은 그렇죠.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낙태라는 어떤 한 현상을 가지고 아무런 진짜 포디적인 접근 없이 야 성경적으로 이건 죄야 이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 봐 낙태하지 말라잖아.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그러니까 수 모든 있다. 상황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대비해 가지고 그러한 논지를 또 전개시키는 게 힘든 게 너무 많이 시대적인 갭이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윤리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이 되었고 네. 거기서 우리가 원리를 충실히 찾아가지고 계속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많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개를 시키지 않고 다만 이제 단순하게 적혀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카톨릭을 비롯해가지고 기독교가 오늘과 같은 낙태 반대 주장을 정립하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요? 처음 교회에서 낙태를 금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서기 4세기라고 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독신을 장려했대요. 근데 이게 기독교 세력 확장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이슬람은 애를 펑펑 낳는데 네. 기독교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께서 기독교 교의를 무려 개정을 해가지고 결혼은 하되 아이를 갖기 위한 성관계만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재생산을 위한 성관계만을 허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낙태가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목적이 재생산인데 이거를 막는 게 낙태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죄가 되어버린 거죠. 그 후에 이제 12세기에 이르러가지고는 영혼의 발전 단계라는 거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영혼이 형성된 태아와 영혼이 미형성된 태아 구별로 낙태와 살인을 규정했어요. 그거 어떻게 구별해? 자, 이제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를 더 구체화를 했어요. 그래서 신이 남자 배아한테는 임신 40일 후에 여자 배아한테는 임신 90일 후에 영혼을 불어넣는다고 규정을 그 했어요. 여자 왜 늦게 줘요? 우리 서 과장님 아큐나스에게 빡쳤어요. 아, 근데 원래 늦게 나온 게 더 좋은 거예요. 왜? 갤럭시 노트 9이랑 10이랑 아이씨. 10이 근데 이거는 이때 시대의 사고로서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요. 늦게 나온 게 좋은 거면은 김사부는 태어난 다음에 영혼이 들어왔나 봐요. 네. 그랬나? 네. 한 3살 때 들어왔나 네. 봐요. 어쨌든 우리 이때 중에 제일 늦게 나왔으니까 제일 좋은. 내가 제일 신형이지. 그렇네. 연식도 좋고 많이 뛰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때 사람들은 막 그렇게 나누는 거를 좋아했으니까 구별 짓는 거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고들은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이 지난 남자 배아를 낙태하는 행위는 동일한 시기에 여자 배아를 낙태하는 행위보다 더 엄하게 처벌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낙태 규제는 십자군 전쟁 말기를 배경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제 전세가 기우는 상황에서 병력이 많이 필요했고 전쟁의 정당성이 점점 약화됨에 따라서 강력한 사회 통제가 필요했던 맥락에서 낙태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근데 이게 19세기에 이르러가지고 과학이 막 급속하게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계의 주장이 혼란을 겪어요.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개념이 이제 중요한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불신을 받게 되죠. 이러한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니까 1870년 교황 왜 비오 9세가 바오로 9세예요? 뭐? 교황은 다 바오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비오 9세라는 교황이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해가지고 자신과 미래 교황들의 칙령이 1.1획도 오류가 없다. 교황 무오류서를 선언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카톨릭 교회는 인격성이 수태에서 시작된다는 교의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비오 9세는 영혼이 형성된 태아와 미형성된 태아를 구분하는 기존 교리조차 일정 수용하지 않았고 모든 종류의 낙태를 금지해버려요. 이렇게 전통적 교리를 넘어서기까지 낙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당시 진화론처럼 교리와 심각하게 대립하는 과학적 발견이 있었다는 점, 이와 맞물려 민중 사이에 자유주의의 흐름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 민족 반란으로 교황령이 침탈되고 교회 권력이 도전받고 있었던 점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오 9세 때 세상으로부터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더 보수적인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이런 교회나 종교계의 흐름을 보면은 항상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혐오가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사람들에게 죄가 되는 그걸 낙인을 찍어야지 그 사람들이 더 종교성을 갖게 되고 종교의 권위에 대해서 굴복을 하게 되니까 언제나 이런 흐름들은 많았고 낙태 역시 그거에 대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죄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죄의식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지 종교적인 권위가 강해지니까. 그렇죠.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명확하다고? 뭐라 그래야 돼 그럼? 이런 낙태도 그렇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슈를 만들고 대적을 만들어야지 뭔가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종교권과는 달리 그러면 낙태 권리를 위한 투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데 1803년에 영국 성문법은 태동하는 태아 낙태를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범죄로 명시를 했대요. 근데 태동 이전 그러니까 16주에서 18주의 낙태는 가볍게 처벌했대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미국의 법은 영국의 관습법을 따라서 사실상 낙태의 자유를 되게 광범위하게 보장을 했대요. 그래서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이때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이 좀 폭넓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현재 효력을 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주법과 비교해보면 관습법과 그것을 우리의 헌법이 채용할 당시 그리고 19세기의 거의 모든 시기에는 낙태가 상대적으로 지탄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시의 여자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여자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폭넓은 낙태권을 누리고 있었다.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법적인 제한 없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9세기에 이 나라에는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도 한동안 법은 임신 초기에 낙태를 엄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굉장히 폭넓은 그런 낙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관대한 낙태법이 남북전쟁 이후로 변화를 겪게 돼요. 대부분의 주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제한과 엄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한 페미니스트 역사학자는 이러한 낙태 단속 입법은 참정권과 여성의 권리 신장에 대한 반동의 일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로 등장한 미국 의사협회에는 산파나 자격증이 없는 의사들을 규제하고 의료의 권한을 독점하려고 의사 외에는 낙태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낙태 불법화에 힘을 보탰어요. 그러니까 근데 남북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흑인 인권이 신장됐잖아요. 근데 여성의 인권을 오히려 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이 대두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한 페미니스트의 의견이라면서 인용한 문구는 여성의 참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법령이 강화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닌가? 네. 흑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어도 여성들의 어떤 권익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별개 문제였고 실제로 별개였죠. 그래서 이제 낙태 불법화에 굉장히 힘이 보태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낙태 불법화가 된 뒤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이 낙태의 시술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고 낙태 시술의 대부분이 마취 없이 이루어지고 수술 결과가 아무리 나빠도 여성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더욱이 의사들이 하는 불법 낙태 시술의 비용은 너무 비싸가지고 가난한 여성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은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낙태의 권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1962년 세리 핑크바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세리 핑크바인이라는 사람이 5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5개월쯤이 지난 다음에 임산부들을 위한 입덧과 불면증 치료제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해요. 근데 우리 탈리도마이드가 팔이나 다리 없는 기형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태아뿐만이 아니라 이 여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치료적 낙태를 원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 지방검사가 그녀를 기소하겠다고 위협했고 이 핑크바이는 치료적 낙태가 합법인 스웨덴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고 본격적인 낙태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판례에서 나온 로데 웨이드 사건이었었는데 이 사건이 낙태 논쟁의 역사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이래요. 1970년 3월 당시에 텍사스 주법은 모든 낙태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제인 로라는 사람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여자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의사에게 안전하게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재판장에서 로는 임신 상태로 종결하기 원하며 자신의 임신 지속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텍사스에서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안전한 환경에서 합법적인 낙태를 받기 위해 다른 재판 관할권 지역으로 여행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블랙먼 대법관이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종결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할 만큼 넓은 개념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여성의 낙태 결정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낙태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여성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여성의 선택의 권한에 그러니까 있는 임신을 것이다. 중단할 권리가 있다. 있다. 여성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한 그런 이제 낙태 권리에 대해서 진전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무려 미국에서 어쨌든 이거를 프라이버시권이 여성의 그런 낙태 금지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취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네. 선택권이 네.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네. 언급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서 1960년대 분위기가 가라앉고 1970년대 후반부터 보수 세력들이 다시 여기에 반동을 제기해요. 여기서 중심적 구실을 한 것이 기독교 우파였어요. 이제 기독교 우파 조직이 이제 결성이 돼가지고 이 단체들이 1980년이랑 84년 레이건 집권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생명 존중, 기독교 신앙, 전통적 질서와 도덕 등의 가치를 쟁점화해야지 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들을 대두시키기 시작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아가지고 결국 다시 조금 보수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건 그 집권 당시를 지금 트럼프 집권 요거랑 많이 유사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이러한 흐름을 좀 가지고 역사적으로 낙태가 흘러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태법 폐지 담론이 그러니까 그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어떤 생명이나 그런 낙태에 대해 가지고 지고한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수단으로 되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제 좌파와 우파가 경제적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로도 나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좌파는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유에게 맡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파는 그거를 집단이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전체적인 이제 뭐 통계나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할 거는 조금 더 실제적인 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사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여자의 사정이랑 그 남자의 사정이라고 제가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처음 인신 소식을 들었을 때라 낙태라는 거에 대한 어떤 남자와 여자의 온도차를 좀 이 대화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그대로 발췌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네. 질문이 있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3명의 A, B, C라는 여성에게 종이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라는 여성은 종이에다가 빼곡히 물음표를 그렸어요. 오. 뭐지? 약간 그런 의미겠죠? 오. 그리고 B는 이렇게 배가 툭 튀어나온 그런 여성의 체형을 그리고 안에다가 시한폭탄을 그렸어요. 에? 네. 폭탄이 떨어졌다 이거죠. 네. 그리고 C는 이제 복잡하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이렇게 꼬인 성 같은 데에 가운데 화살표가 있는 거. 모든 게 꼬인 것 같지만은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거네요. 네. 이러한 이걸 보면서 되게 저도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그렇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A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어땠냐? A.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없었다. B. 나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이 수술이 불법이라는 걸 병원에서 재차 확인을 한 상황이었고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었고 이건 내가 불법을 저질러야지 살아남는 일이었다. 이 사람들은 다 미혼. RBC 다 미혼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지. 또 질문이 있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어디에 있었나요? A. 가서 임신 확인을 받았을 때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을까봐 숨기려고 했다. 아, 이 A라는 여성이 제가 지금은 빠르게 읽었지만은 이 얘기를 엄청 끊어서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네. B. 나만 불안해하고 나만 결국에는 몸이 상하고 나 혼자 수술을 받고 그 과정이 너무 외로웠다. 게다가 법적 책임을 나한테만 있고 나만 범법자고 이걸 남자친구한테 말하니까 굉장히 후련해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고 나서 마치 힘든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아 다행이야 잘 됐으니까 다행이야. 근데 저는 그때부터가 힘듦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C. 미혼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것 자체가 뭔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낳든 낳지 않든 어쨌든 문란한 여성인 것이고 잘못된 여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B. 태아 아니면 너의 삶 양쪽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처럼 나오니까 나의 삶을 선택한 여자가 이기적이라고 프레임이 되어버렸다. 거기서 오는 죄책감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승질이 나가지고 왜요? 들으면서 너무 왜 이렇게 안타깝고. 이 세상에 찌질한 남자들이 많을까? 아, 그러니까 낙태에 대한 책임이 여성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그 20대 초반 중반의 여성이 남성과 관계를 할 때 여기에는 굉장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한국의 남성은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걸 가장 쉽게 얘기하면 20대 초중반의 남자들이 찌질한 남자가 많다라는 생각을 좀 우리 딸에게 가르쳐야겠구나. 근데 어쨌든 결국에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뭐 낙태에 대해서 뭐 살인죄다 얘기하고 죄라고 지금 형법상으로도 돼 있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낙태를 만들게 된 거는 그 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 게 그래서 낙태를 자유롭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낙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문제랑 낙태법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낙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낙태법 폐지에는 찬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낙태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여성들은 다 낙태를 해요. 하죠. 할 건 하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그치. 사례를 통해서 다 있잖아요. 뭐 성폭행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는 해야 돼. 그 현상이 없어지진 않는데 그것을 낙태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여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임신 낙태에 대해서 남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도 남성이지만은 되게 들으면은 빡칠 수 있습니다. 빡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만일 내 애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면 다시 만일 내 애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면 A. 일단 멘붕이 올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B.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될 것 같아. 막연한 채로 있을 것 같고 되새김만 계속할 것 같다. 어떡하지?
나 안 빡치는데? 나 남자 이럴 수 있을 C는? 것 같아. 그래요? 어. 근데 C가 엄청 개념남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방송에서 발췌한 건데 여자들도 보면서 저분 남성 맞죠?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C는 완전 정답이에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멘붕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상처라고 본다. 멘붕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얘는 그동안 나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을 완전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개념남이죠. 그러니까 멘붕이 왔다라는 거는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근데 여자 앞에서 멘붕이야, 쉣 이렇게 하면 그 그쵸. 문제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미혼의 남성이 자기 여자친구가 나 임신했어 그랬을 때 멘붕이 안 오는 게 더 희박하지 않겠어? 근데 그러니까 섹스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생산이 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도구야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은 낙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항상 그게 강조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요새 이제 피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섹스라는 것은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부분들. 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예전에 결혼 편에선가 이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막 무서운 동영상 막 가위를 집어넣었더니 아기가 도망가고 이런 영상 보여주지 말고 좀 더 성이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콘돔 사용법 이런 거 왜냐면은 걔네들 하거든요, 청소년 애들.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부터 알려줘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콘돔을 청소년한테 뿌리면 얘네들이 신나가지고 다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낙태도 마찬가지다. 뭐. 근데 나는 오히려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엄격하게 반대합니다. 걔네들은- 안 된다 자식들아. 안 된다고 해도 하니까. 근데 마지노선이 돼주는 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자라왔던 청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막 그런 이슈들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 저 여자친구랑 지금 2박 3일 뭐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냐? 난 안 된다. 그래도 가잖아요. 아니 가면 죽여버리겠다. 손자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그거 지가 다 결정해놓고 얘기하는 거 뭐라 그래? 아 진짜? 꺼져라. 안 된다. 가고 싶다면 그 남녀가 따로 이렇게 숙박을 하는 도미토리 룸을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뭔데? 여행, 트레킹, 뭐야? 대자연 속으로. 서 과장님은요? 가겠다고. 나도 가겠다고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 아 물론 뭐 이렇게 관계 여야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교훈을 줄 수 있는 관계면 주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네. 저는 요새 갈수록 더 섹스는 오직 가정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청소년들한테는 엄격하게 그 부분을 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미혼의 남녀들도 그리고 심지어 기혼의 남녀들도 섹스가 공동체라는 관역 안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총력을 어떻게 하면 다 기울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생각과 논의. 중요한 담론.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교육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히 뭐 남자든 여자든 성교육 받는 루트가 다 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남는 건 쾌락이거든. 성은 곧 쾌락으로 끝나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 서 과장 얘기했듯이 생명까지도 연계된 어떤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금지나 부정의 교육들 학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우선 문제인 것 같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결혼하고도 성교육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역시나 금지의 얘기가 아니라 부부간의 어떤 더 건강하고 그치. 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또 삭제될 수 없고 삭제해서도 안 되는 게 쾌락이 유적인 요소잖아요. 부부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더 건강하게 또 즐겁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게 굉장히 편파적이고 늘 단절돼요. 그 시기에만 강조돼야 되는 것들도 부정적인 요소만 강조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또 성 너무 음성적으로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네. 언제 한번 성특집. 뭐 언제 논의할 타이밍이 오겠죠. 왜냐면 이건 정말 큰 문제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때 안 하려고 하니까. 적나라한 정답.
이게 정답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 인간의 속성 아니에요? 결혼을 너무 늦게 하는 게 문제야. 이것도 되게 큰 문제. 진짜- 만호는 진짜 큰 문제야. 이건 나중에 진짜 한번 따로 잡아야 돼. 나는 가장 하고 싶을 때 결혼해야 되는 나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하고 싶어서는 아니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또 그렇게 몰고 가고 있고. 그치. 근데 이게 생리적 욕구와 호르몬과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성경적인 결혼의 시기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적용하자면 가난할 때 빨리 결혼해야 돼요. 이게 늦어지는 건 진짜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욕이 왕성할 때 결혼을 빨리 해야 돼. 평균적으로 뭐 우리 주변에는 10대에 성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평균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21살에 시작을 한대요. 대학생 그리고- 돼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31살. 그러니까 그 갭이 혹은 너무 그러니까 결혼을 언제 할 거냐, 혹은 이제 출산 계획을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냐, 너 인생 가운데. 그 31살. 갭이 굉장히 큰 너무 거죠. 크죠. 이 안에 피임에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문제가 생기는 거고, 피임의 문제도 오늘 뭐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것이 생명 윤리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근데 이게 의미인 게 낙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를 감싸고 있는 그치. 문화랑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이건 또 다른 정죄와 뭐 판단 그냥 yes or no의 문제로 흘러가다 보니까 좀 풍성한 나눔과 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 또 다음 기획 주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군요. 좋습니다. 떠람대와 아우성 특집. 임으로 잘할 것 같아요. 임성애. 네. 임성애. 예. 그러면 잠깐 저희가 다른 데 갔다 왔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질문. 임신 중단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즉 낙태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A. 낙태를 되게 제약시 여기게 되는 게 남자들한테도 있다. B. 남자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 부분은 되게 꺼려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C. 개념남. 그 문제는 뭐냐면 성교육 시간에 아빠 이야기는 안 나왔기 때문이다. 낙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엄마와 아이만 나왔지 분명 정자를 제공한 남성이 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온다. C는 인문학자인가요? 이 사람은 진짜 맞는 말만 골라서 해요. C는 이제 페미니스트를 좀 공부한 남자네요. 페미니즘을 공부한. AI 아닌가요? 페미니스트네요. AI. 네. 질문 또. 남자들도 임신 공포를 느끼는가? A.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뜨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그 전에 솔직히 남자들은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C. 남성은 성관계를 하고 나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남성들은 두 줄이 뜨고 나서부터 불안해진다. 그런데 여성의 불안은 거의 24시간 돌아간다. 관계를 같이 했으면 그 이후로 여자친구가 다음 생리를 할 때까지 임신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때까지 같이 불안해져야 하는 게 맞다. 도덕책이에요. 네. 네.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재작년 겨울에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서 타이레놀 주세요. 근데 옆에 그 긴 패딩을 입고 있는 남자 20대 초반 남자애가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뭐야? 그러고 타이레놀 받아서 그거 하나 까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패딩을 입고 있던 청년이 저 약사분한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막 그랬어. 그때 콘돔이요. 그래. 아니 임신 테스터기 주세요. 임신 테스터기 주세요. 그래서 임신 테스터기 그러면서 이렇게 아저씨가 넘겨주는데 그 초조해야 하는 그 떨림이 옆에서 타이레놀을 까먹는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패딩 뒤에 보니까 이제 과잠이라고 하죠. 학교 이름이 대학생이구나. 새겨져 있는 대학생인 거야. 아유 저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이 이제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도 테스트기 사러 갔을 때 제가 약간 좀 동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눈치 보였었는데 그 사람이 위아래로 저 되게 많이 쳐다봤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막 여름이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반팔 막 곰돌이 티 같은 거 입고. 그럴 때 혼잣말 하자. 아유 왜 우리 마누라는 이런 걸 시켜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진짜로. 주위에서 보는 그게 시선들이 옆에 할머니랑 아주머니도 다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임시 테스트기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아유 제가 결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못하러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냐고 세상이. 그렇죠. 아무 데서나 집어서 살 수 있게 해야지.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남자는 그렇다면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여기서 이 C가 아주 맞는 말을 하니까 마지막에 B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B가 너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어라는 걸 확실히 이야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변화가 됐어요. A도 너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 말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본다. 여자친구에게 너 알아서 해라고 하고 내 책임은 없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다. C. 결국 우리는 낙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평소에 생각을 하고 관계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같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낙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결론이야? 아니 낙태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고 방지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수를 써가지고 아예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까지도 안 가게 하는 게 남녀 사이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사실 여성이 훨씬 많이 하잖아요. 남성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성 이꼬르 생명이라는 거를 담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전에도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낙태하면 안 된다. 성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들에게서 성욕이 왕성할 때에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교회는 자꾸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어떤 부유함 속에서 결혼하는 결혼을 이제 부각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어떤 물질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성적인 문제가 생겨서 낙태하는 애들한테는 낙태하면 안 된다. 근데 결혼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데 뭐 그냥 어쩔 수 없나 보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교회가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는 것도 좋겠죠. 네. 저는 어쨌든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고를 줘야 되고 반대를 해야 되고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전개를 할 거는 뭐냐면은 낙태랑 낙태 금지법은 너무 좀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당연히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을 철회할 수는 없지만은 낙태 금지법 폐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낙태를 지금 반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낙태를 찬성하는 논리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낙태를 어떻게 완전히 찬성할 수 있죠? 왜냐면 나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아까 끼어들까 하다가 좀 논의가 전개된 다음에 얘기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예를 들면 태아의 단계에서 낙태하는 거는 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야. 태아에서는. 근데 배아의 단계 거기서 낙태하는 것은 뭐 허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왜냐면은 그 초음파 사진을 봤었을 때 배아의 단계에서는 그냥 동그라미잖아. 네. 알죠? 그냥 동그라미인데 태아의 단계에 가면 인간의 모양이 나오니까 그게 나도 어떤 막 피부에 와닿는 어떤 차이, 이제 사람이구나, 생명이구나라는 느낌이 나도 그 이후에 들었고, 아까 뭐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 50일, 90일이라고 구분을 짓는 이유도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분기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태에 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쪽 논리는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부터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낙태도 안 되잖아요. 그치,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브로가 말한 부분을 저도 동의하고 뭐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또 동의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동의한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나라 낙태 금지법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동그라미라고 한다고 해서 모성애가 없거나 안 생기거나 뭐 동그라미일 때 낙태를 했을 때 가슴 아프지 않다 하거나 뭐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상태는 생명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누가 그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자체로 보겠어요. 정말 그 완성된 아이로 받아들이지.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걸 쉽게 이렇게 딱 자르기가 어디부터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자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왜냐면 태아도 생명이지만은 엄마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론은 되게 이렇게 고귀하게 높여지는 반면에 또 이 여성 엄마라는 어머니라는 사람의 생명은 너무 이렇게 간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어쨌든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낙태 금지법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얘기를 해주시죠. 왜냐면은 이 낙태라는 거를 어떤 이제 법의 망에서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낙태했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25명의 낙태에는 25개의 사연이 있다. 물론 다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뉘앙스인지는 조금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 들잖아요. 그러면은 낙태 금지법을 만약에 폐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낙태를 사람들이 아주 신나서 하러 갈 거 아니냐. 낙태율이 확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뭐 그런 논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낙태 금지법이 폐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의학은 상품이잖아요. 그럼 낙태도 상품이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이렇게 깔끔하게 뭐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치. 그 후에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부위들이나 그런 걸 봉헌하는 뭐 수술이나 그런 것들이 성형으로도 또 등장할 것도 같고 그런 논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낙태 금지법을 폐지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일단 독일이나 프랑스, 스페인은 낙태 금지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낙태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주수에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아기의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낙태 허용 국가의 낙태 비율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아요. 한국은 가임기 여성 3명 중에 1명이 낙태 그 비율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낙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조건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프랑스에서는 먹는 낙태약도 있었어요. 임신 7주 이내에 복용을 했을 때 그런 호르몬을 억제시켜가지고 임신 유지를 위해서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면은 그게 억제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안에서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근데 이 약이 개발됐다가 생산이 중단되었던 적도 있어요. 이제 생명담론가 만나가지고 낙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거센 항의에 부닥치니까 중단이 됐었는데 왜 제약회사가 생명을 죽이는 것도 상품화해가지고 파냐. 근데 프랑스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상품이 아니라 먹는 낙태약은 여성을 위한 도덕적 상품이라고 우리 정부가 보장하겠다.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낙태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또 낙태가 필요라 그래야 되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이 수입이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낙태약을 구매해요. 가짜 약이 올 수도 있고 더 위험하겠죠. 그리고 혹시 그 각국의 낙태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운동의 상징이 된 물건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옷걸이. 어떻게 알았어요? 상식이죠. 아, 네. 난 상식이 없네. 저도 왜- 상식이 없었습니다. 왜 옷걸이가 상징인지 아세요? 왜요? 낙태가 완전히 법으로 금지된 국가 여성들 중에서 옷걸이를 이용해서 낙태를 시도한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중고등학교에서 임신을 했을 때 계단에서 밀어준다든지 친구들이 아니면 배를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낙태법이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음성적인 낙태 방법들 이런 도구들이 맞아요.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태아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냐라는 게 그냥 약간 피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뭐 바늘로 찌른다든지 이렇게 악한 약을 독한 약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 나는 낙태 전반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더 가깝고 후기 낙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금지법은 폐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그걸 법으로 왜냐면 사실
그 이제 우리나라가 불륜을 해도 이제 법적으로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난 오히려 그게 있고 낙태 금지법은 왜 그 복수의 의미라도 있잖아. 네가 불륜을 해? 그래서 이렇게 복수와 법적으로 처벌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 남자가 애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여자가 낙태하는데 그 왜 여자가 처벌을 받아요? 남자가 처벌을 받아야죠. 그죠? 성경에서도 남자가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이 처벌을 받아야죠. 그잖아. 신박한 논리인데. 이거 되게 악용하는 사례도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근데 옷걸이는 너무 마음 옷걸이는 진짜 아프네요. 좀- 이거를 그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질 내로 놓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설명해. 네. 아유, 그래서 듣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낙태 금지국의 여성들이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사고를 내 가지고 낙태를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계단에서 떨어지고 실제로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차가 달려오는 순간에 배를 차에다 대고 부딪히고 소화전으로 뛰어가가지고 튀어나온 데다가 배를 세게 부딪히고 그렇게 해야지 낙태가 죄로 안 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제 아일랜드는 낙태가 아예 안 돼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강간으로 임신한 18세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아일랜드는 강간으로 인해 가지고 임신을 했어도 낙태를 못 해요. 아 그래요? 아일랜드? 아예 안 돼요. 아일랜드가 천주교 국가죠? 그런가요? 아니 북아일랜드랑 그냥 아일랜드랑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 소녀가 임신 중절 낙태를 해달라고 단식 투쟁을 해가지고 막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그래요. 근데 정부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소녀한테 강제로 영양제를 계속 주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는 강제로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25주 미숙아를 출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무려 2014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게 5년 전이네. 그러니까 그쵸. 이런 낙태가 금지되었을 때 좀 극단적인 예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부인과 의사 대상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92%가 찬성이 나왔어요.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에서. 그리고 낙태죄를 폐지해도 낙태율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한 수치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 과장님이 그 떠람대오 재작년에 올해의 책으로 추천한 책인데 역학이라고 하나요? 사회적 역학? 네. 사회역학? 어떤 통계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책인데 이 루마니아의 예를 제시를 해요. 1966년에 루마니아의 국가 원수였던 니콜라의 차우세스크라는 사람이 낙태 금지법을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조치는 루마니아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통한 임신과 의학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임신, 그리고 이미 아이가 4명이 있거나 산모의 나이가 45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를 시켰어요. 이 법이 1989년 12월 루마니아 혁명으로 폐기되기까지 23년 동안 지속이 되며 루마니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상황에 관심을 가졌던 루마니아와 세계보건기구 몇몇 연구자는 그 1966년부터 1986년까지 지속된 이 낙태 금지법이 루마니아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검토했고 1992년 미국 공증보건학회지에 실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결과를 말해줘요. 첫째, 이 법이 시행되고 첫 4년 동안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배 증가하고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를 지칭하는 조출생률은 14명에서 2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낙태법을 폐지시켰더니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근데 출산율 일시적이었다. 증가는 일시적이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법을 피하는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뇌물을 건네 낙태 수술이 가능한 거짓 진단명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의사의 도움 없이 유산하기 위해서 위험한 방법들을 선택하곤 했어요. 그 결과 4년 뒤인 1976년부터 조출생률은 다시 감소하고
1985년에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낙태 금지법을 만들었더니 출생률이 짧은 기간 동안 잠깐 훅 늘었다가 다시 네.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이 낙태뿐만 아니라 피임 제한까지 포함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낙태 금지법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한 시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네. 둘째, 고아원 등의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수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낙태 금지법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회로를 찾지 못한 여성들이 결국에는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돌보고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자원도 스스로의 동기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시설에 맡겨지게 된 거죠. 이제 열악한 시설에서 아이들이 영양결핍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유아 사망률 증가로 이어졌어요. 세 번째, 모성 사망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모성 사망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7주 이내에 사망하는 여성의 숫자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의사로부터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많은 여성들이 불법 시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합병증을 앓으면서 매년 500명이 출혈과 감염으로 사망했어요. 낙태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6년에 비해 1984년 루마니아의 모성 사망비가 무려 7배나 높아졌어요. 1989년을 기준으로 루마니아는 주변 국가인 불가리아나 체코에 비해 모성 사망비가 9배 가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1989년 12월 혁명으로 낙태금지법이 철폐된 다음에 루마니아의 모성 사망비는 이전의 절반으로 감소했어요. 근데 그러한 감소는 낙태금지법이 모성 사망비 증가의 원인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동안 이제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해서 몰랐을 뿐 이 유산과 관련해서 산모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현행법에서 낙태를 규정한다고 해가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수가 줄어들 리는 절대 없다. 결국 법을 우회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낙태 수술은 과거보다도 더 높은 비용으로 은밀히 진행될 거고 많은 여성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의학적으로 위험하기 그지없는 낙태 방법에 의존하게 될 거다. 그로 인한 1차적 피해는 한국에서 낙태 비용을 낼 수 없고 수술을 위해 외국으로도 나갈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낙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 어느 여성도 즐거운 마음으로 낙태를 위해 수술대에 눕지 않는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낙태금지법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뿐더러 가난한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낙태를 음성적으로 권장하고 있던 시기에도 낙태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려 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당사자인 여성은 항상 배제되었다. 이 예민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여성이 왜 낙태를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 고통스러운 당사자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시작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김사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논지는 낙태 금지법은 폐지해야 한다라는 네. 것이죠. 네. 어떻게 다른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다 김사부한테 설득 당한 거야? 근데 간통죄가 폐지된 것도 사실은 간통이 건강하고 좋은 거라서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문제지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가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간섭하려고 할 때 막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막 간섭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산하 제한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간섭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피켓을 들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궁은 나의 것, 뭐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낙태 찬반과 상관없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낙태죄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든 뭐 그런 이슈가 있는지 모르든 어쨌든 낙태에 대해서 또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모든 그 해당되는 여성들이 뭐 그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낙태하게끔 만들어가는 일들, 그 주변적인 일들, 더 근원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뻔한 이야기. 그러게요. 손 작가님은 낙태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저도 당연히 이제 결국은 그 방금 자궁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도 말씀해 주신 저는 그거 동의하거든요. 자궁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속한 당연히 주체적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늘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딜레마는 결국 생명윤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런 구도 속에서 봐도 여성이 남성만큼 자기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없는 구조 당연하게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 또 보면은 태아 역시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태아 역시도 발언할 수 없는 존재는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들으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이게 이제 낙태의 찬반을 넘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누가 뭘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죄인 될 수 없는 문제들. 뭘 선택하든 어떤 관점을 갖든 결국은 죄인 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누가 그거를 즐기는 마음으로 하겠냐. 다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이유는 결국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그 자궁 안에 태동된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지만 또 그 생명체의 발언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게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남성이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얘기 속에서 약간 빈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통틀어가지고 반대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이제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거를 적용하고 발언할 때 기독교 윤리는 사실은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단정짓는 것은 이건 바리새인의 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윤리를 얘기를 하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걔네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조성된 상황 속에서 신앙적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지켜나가는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지켜나가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민중들을 향해서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웃긴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윤리 같은 경우는 죄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을 미루지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길을 택하셨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근데 현재 교회라든가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이 문제를 죄냐 죄가 아니냐만 너무 이제 핏대를 세우고 그것을 당면에서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현상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토대들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손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리새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강조하고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대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잖아. 상황 논리라는 것.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 죄다. 근데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로 넘어가신다든지 그 이웃에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상황 윤리, 상황 논리로서 그거를 결국은 이제 사랑으로 귀결을 이렇게 맺으시는데 지난주 자살 때도 그렇고 낙태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웃으로서 낙태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멀리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떠한 고난이든 난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젊은 놈들한텐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낙태하지 마. 약간 꼰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결정을 해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네가 제일 힘들지. 나야 남인데 네가 제일 힘들지. 저 괜찮네요. 야,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겠냐. 내가 밥이나 사줄까? 순댓국 사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도 있죠. 만약에 낙태를 결정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만약에 낳게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도 교회가 책임져 줄 수 어느 있다.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는 저는 되게 무리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최소한의 이 사람이 내가 어쨌든 원치 않는 임신이었고 차마 그거를 낙태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게 신앙적인 이유든 혹은 낙태 선택하지 않아서 않아서 그러니까 그게 신앙적인 이유든 뭐든 선택하지 않고 나왔을 때 똑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똑같이 축복을 환영을 받을 수 있어야 환영에서 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치. 이후에 어떤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죠. 전적으로는 책임을 못 져주더라도 교회가 내비칠 수 있는, 왜냐면 교회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교회가 최소한 문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현실적인 지원들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부분들이 네. 남편 없이 미혼의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여자들이 숨어버리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처소가 사실 마지막 처소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사실 어쩌면 너무 이상주의적인 교회론이지만 낙태하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안 했어. 그래서 미혼모가 됐어. 저 혼자 이제 애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그러면 교회는 그건 네 입장이지. 네 그게 사정이지. 참 웃긴 거예요. 그럼 말을 하질 말든지. 그쵸. 그럼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요청과 부르심과 그 법대로 따랐는데 손해가 와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물질적이든 네네. 심적이든 배려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그렇죠.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까 인프로 얘기했지만 혹여나 이제 그렇게 낙태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당연히 좀 말리겠죠. 그쵸.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안아주고 좀 동행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뭐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 했지만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좀 약간 보수적인 입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면, 특히 미혼의 어린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섹스를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하죠. 그거는 그냥 완전 뭐 니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애가 셋이 있었고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 또 생겼어요? 넷째가 그럴 수 생겼거든요. 있더라고. 무슨 짓을 해도 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섹스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고, 낙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옷걸이로도 낙태가 돼? 뭐 되게 병원에 가서 낙태를 한다면 되게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되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시술 한번 받고 뭐 10분, 20분 만에 무슨 뿌띠수술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뿌띠수술은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성형 시술. 보톡스 맞고 막 이러는 네네네. 것처럼. 저는 자궁에 임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분류를 하고 그 단어를 사용하자면 낙태 수술을 받은 거죠. MTX라고 주사가 있어요. 그 자궁에 임신이 됐을 경우에 자궁에 임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나팔관에 착상이 되는 거죠. 그 나팔관이라는 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대요. 근데 거기에서 세포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모의 건강에 그치. 해치는 경우기 때문에 합법적인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MTX 주사라는 건 뭐냐면은 항암 주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사를 이제 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포의 크기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작아졌는지, 더 커지고 있진 않는지. 이게 병원을 한두 번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사도 한두 번 맞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번을 맞아야 되고, 이게 꼴에 또 항암 주사여가지고 머리도 빠지고요. 그리고 몸 중에서 이제 좀 약간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부작용들이 나와요. 저도 그때 이비인후과 쪽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런 데 안 가본 데가 없고요.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 애는 뭐 애라고 할 수도 그쵸, 없는 그냥, 진짜 조그마한 콩알만한 그냥 검정색 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게 굉장한 생명적인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어쨌든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명확하게 전달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에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어려운 얘기. 어렵지 꺼내주셨네요. 않습니다. 그냥 그러게요. 일어난 일이에요. 네. 분명한 거 이거 저희가 남자라서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은 늘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 과장 얘기를 또 더 듣고 보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복잡 미묘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후에도 또 이 논의에서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다룰 기회가 오겠죠. 오늘 너무 의미 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간만에 우리 김사부도 열심히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한마디 하고. 그냥 하면서 저도 막연했던 것들이 사실 처음에 막 우리 생명 특집 하자 그랬을 때 저한테 낙태가 맡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나 살면서 한 번도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주제인데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접하면서 뭐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낙태금지법 폐지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액면가로만 보고 뭔 낙태금지법을 폐지하냐. 저 막 이렇게 막 정제하고 단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그런 어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싸움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였고 분명 나와 같이 이렇게 약간 흙깃 봐가지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약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감화를 많이 받아서 약간 많이 진보 쪽으로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쪼록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시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